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매주마다 소비주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이 있으셔서 한 종목 한 종목씩 뜯어보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는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중국 쪽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전반적으로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의뢰를 드렸잖아요. 네, 이제 중국 증시가 이제 하반기 5월 달부터 아무래도 반등하고 강세를 보였고 네. 하반기에도 이제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저희가 아까 일본 증시도 이야기했듯이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왜 하반기에 계속 좋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이 또 최근에 좀 빠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랐다가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반등을 했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중국이 버티고 또 올라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상반기 때부터 되게 관심이 많아서 오늘 이 코너를 되게 기다렸던 것 같은데요. 나홀로 독주다라고 할 만큼 뭐 돼지고기 관련된 그리고 소비 관련된 여러 주식들이 많이 올랐다가 요즘엔 좀 상황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반기엔 좀 어떻게 갈 거라고 보고 계세요? 먼저 이제 그 중국 증시가 아무래도 하반기에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항상 이제 그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본토 증시,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중국 증시는 홍콩 증시랑 중국 본토 증시가 있는데 중국 본토 증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이제 본토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비중이 많이 높아졌다고 해도 아직까지도 5% 정도에 머물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홍콩 증시랑 굉장히 이제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외국인의 어떤 영향보다는 이제 그 정책, 중국 국내 정책적인 영향에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이고 하반기에 정책적으로 많이 좀 호조가 이제 좀 있어가지고 하반기에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이게 올해 초에 보면은 상해 같은 경우에 14% 정도 하락했어요. 근데 이제 S&P 500이 19% 정도 하락을 했고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 한 27%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굉장히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네. 있겠고 그리고 5월 달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제 방송을 하는 저번 주 금요일 정도 9월 15일 정도까지의 이제 흐름을 보면 반등을 한 이후에는 심천이나 상해 같은 경우에는 5% 정도씩 올랐는데 이제 그 S&P나 나스닥은 오히려 5%, 6% 정도씩 하락을 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차별화된 양상으로 흐르고 있고 이게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제가 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작년에 중국 내에서 가장 좋았던 섹터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추천을 하니까 네. 저는 뭐 당연히 전기차랑 돼지고기랑 신재생에너지 맨날 그 세 개만 얘기하고 있어서 아닌가요? 보통 그쪽을 네. 많이 보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2021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석탄 섹터가 제일 좋았어요. 석탄? 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지금 네. 탄소 탄소 배출 제로를 제로인데.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각각 다른 이유로 지금 탈탄소가 조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중국은 중국 특색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석탄 섹터가 제일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석탄 섹터에 관심이 없거든요.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이게 중국이 작년에 별로 뭐 제일 좋았던 데는 신재생 에너지고 또 올 상반기에는 중국 그냥 다 안 좋았어.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섹터별로 굉장히 차별화된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 섹터별 접근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딱 이야기하고 계신데 오늘 좀 장이 많이 빠졌었거든요. 네네. 예, 오늘 날짜로. 근데 지금 오후에 왕창 돌리고 있네요. 네, 좀 아무래도 신기하네요. 뭐 네. 정책적인 이유라든지 뭔가 호재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예, 네. 지금은 이 5월 달에 상승세로 돌아섰다가 펠로시의 대만 방문이라든지 외부적인 요인으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펀더멘탈적으로는 여전히 하반기에 강세가 갈 것이다. 예. 이거 진짜 사실 우리 정말 재밌게 방송하려면은 네네. 막 음모론부터 시작해서 미국이랑 중국이랑 뭐 별거 다 있는데 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이렇게 잘 버티면은 미국도 빨리 바꿔야죠 정책. 예, 금리를 계속 올릴 수 없죠 오히려. 그렇죠, 네. 그렇죠. 아무튼 재밌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어쨌든 뭐 하반기에 잘 갈 거다 이게 이제 주장이신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너무 복잡하게 이것저것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좀 간단하게 뭐 그거 하나만이 다라고 하지 않지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요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뭐 TSF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사회융자 총액이거든요. 그렇죠. 이 사회융자 총액이라고 하는 게 인민은행에서 2011년도에 도입한 지표예요. 그래서 중국의 유동성을 지금 돈이 얼마나 풀리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산업에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에 제일 좋은 지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참고를 하면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3에서 4년에 한 번씩 이제 강세를 기록을 했는데 그때
강세에 꼭 수반되는 조건이 이 사회융자 총액의 상승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하반기에 이 사회융자 총액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회융자 총액 하면은 사실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도대체 그게 어떤 측면에서 이게 반영이 돼서 오른다는 건지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회융자 총액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기업 그리고 개인의 대출이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융자 총액이 반등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실제 대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데 준비된 표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M2랑 사회융자 총액의 증가율 추이를 좀 비교를 해보면요. 재미있는 것은 이게 4월 달부터 해서 M2는 많이 오르고 있는데 사회융자 총액이 지금 오르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결국엔 뭐냐면은 이게 M2가 꺾었고 사회융자 총액이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돈은 실제적으로 많이 풀렸는데 실제적으로 대출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산업 내에 돈이 들어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돈이 금융시장 내에서 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월 달부터 유동성 장세가 펼쳐져서 이제 장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하반기에 실제적으로 사회융자 총액이 반등이 된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대출이 일어나가지고 산업이 양호해지고 결국에는 소비가 이제 살아나고. 소비가 살아나고 이런 식으로 반응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프라 투자, 중국은 고정자산 인프라 투자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제조업 그리고 부동산 쪽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 세 개가 대출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지방 정부가 특수 목적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 특수 목적 채권을 매년 발행을 하는데 이 특수 목적 채권의 용도가 뭐냐면 72% 정도는 인프라 투자 그리고 15%는 판자총 개조에 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 고정자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올해도 예정되어 있던 발행이 3.65조 위안이에요. 근데 요거를 중앙정부에서 명령이 하달돼서 6월 내로 다 발행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제 락다운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부양 그리고 10월 16일 날 예정되어 있죠. 그 당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 결정이 돼요. 매 5년마다 당대회가 개최되는데 당대회가 개최되는 한 해에는 상반기에 인프라라든지 경기 부양책을 많이 펼쳐요. 왜냐하면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당대회 개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정책들이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한 해인데 상반기에 그래서 특수목적 채권을 6월까지 각 지방정부에서 3.65조 위안을 다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M2랑 사회융자 총액 표를 보시면 상반기에는 사회융자 총액의 상승분이 양호했어요. 근데 7월부터 살짝 꺾이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발행이 다 끝났으니까. 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지금 이제 8월까지 발행이 다 끝났어야 되는데 8월까지 이제 발행한 것을 실제적으로 집행하라고 이제 권유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락다운도 있었고요. 굉장히 오래 고온, 가뭄 심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착공으로 이게 이루어지지가 잘 않았어요. 네. 그래서 요게 하반기에 실제적으로 착공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이 특수목적 채권 내년도분을 올해 땡겨가지고 조기 발행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나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인프라 투자에 들어갈 돈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8월 말에 이제 당대회에서 나왔죠. 1조 위안대의 부양책 해가지고 요 뉴스들 많이 보였을 거예요. 이게 기존에 2천억 위안이 나와 있는 거에다가 추가적으로 8천억 위안이 더 들어간 거거든요. 이 8천억 위안 중에 5천억 위안은 인프라 투자, 3천억 위안은 이제 정책성 은행에 또 인프라 투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1조 위안이 다 인프라 투자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비중이 있어요.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인프라 투자 쪽에서는 상당히 대출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네. 그리고 제조업 쪽은 제조? 사실 뭐 신흥 제조업들 있잖아요. 뭐 신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은 양호하게 10%씩 계속 이제 증가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요게 이제 그 선행 지표가 있습니다. 중국 100개 도시의 이제 공업용 토지 면적 증가율을 보시면 아는데 요게 이제 락다운 이후에 지금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행 지표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반기에 제조업 쪽에 투자라든지 대출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거고 이 부동산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가장 그렇죠? 뜨거운 감자인데 사실 부동산의 지표는 여전히 좀 부진하고 올라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네. 중국 정부에서 여전히 이제 실수요자 위주로 이제 적극적인 부양 의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버블을 형성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근데 각종 이제 지원 정책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는 지표가 올라가면서 사회융자 총액의 상승을 도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사회융자 총액 너무 생소한 데라고 보실 수 있는데 네이버에 치시면 다 나와요. 네. 다 알고 있는데 매달 나와요. 그래서 사회융자 총액하고 중국의 부동산 지표가 꺾이는 거, 상승으로 반전하는 거, 이 두 개 정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그 M2 증가율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엄청나게 M2 증가율이 높아졌었을 때 네네. 중국은 그게 안 올라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증가율도 안 올라갔고, 근데 지금은 미국은 M2 증가율이 훅 떨어졌고 반대로 중국은 확 올리고 있고, 네. 예, 여기에 대출도 이제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어떤 좀 상당히 많은 정책적인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은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그 하이베이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 락다운이나 이런 영향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꺾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네. 이게 하반기에도 V자 반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측면과 그리고 기업적인 펀더멘탈 둘 다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다. 저는 지금 딱 이야기 들으면서 포인트를 적어놨어요. 장세가 바뀔 때 인프라, 부동산, 그리고 제조 쪽에 집중을 해라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서학개미이긴 하지만 이런 이슈들을 개개인별로 이렇게 챙기기는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중국 투자 자체가 또 생소하신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좀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유동성 장세에서 펀더멘탈 장세로 변화를 할 때 이제 유망받는 섹터들이 다 달라요. 저희가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에서는 성장주가 당연히 강세를 보였었고, 뭐 신에너지, 전자, IT 이런 쪽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면은 펀더멘탈이 이제 개선되는 장세로 돌아선다고 하면은 네. 시크리컬 업종이 좋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가전이라든지 이런 데가 좋아질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타이밍을 날짜가 뭐 10월 31일 이후 딱 정해지면 좋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 알면 그리고 저희 지표도. 전문가죠, 저희는 네, 다. 지표를 보면서 이렇게 판단을 네.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섹터별로, 종목별로 이제 그 액티브 투자를 운용하는 상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먼저 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표가 작년에 이제 중국 주요 섹터랑 CSI 300을 비교한 표인데, 네. 작년 중국에 대해서 뭐 신에너지 자동차 좋았다는 건 다 아실 텐데 중국 증시는 안 좋았다고 다들 아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안 좋았어요. CSI 300이 한 해 동안 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섹터, 잘 올라간 섹터들을 보면요. 신에너지 지수 같은 경우는 44% 정도 올랐고요. 다 이렇게 많이 오른 섹터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 신에너지 섹터에서 종목별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뭐 성로 같은 경우에는 86% 정도 한 해 동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과 섹터들이 있어요. 하지만 있죠. 우리는 전체 증시만 보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 그렇죠. 이 요번에 중국이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가 5.5%였는데 네. 2분기에 락다운이 심하면서 0.2% 성장률이 나왔어요. 어이구. 그러니까 올해 네. 4.4%대 정도 성장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요번에 중국 정부에서 5.5%를 사수하겠다라는 거를 지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라고 이제 외국에서는 보여질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거는 국내, 중국 국내 투자자랑 외국 투자자 보는 시각이 또 다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국내 투자자가 보는 시각으로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이제 5.5% GDP가 고성장하는 시기가 지났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럴 때는 지수 투자보다는 액티브로 섹터별, 이제 섹터 내에서 종목별로 교차로 이제 그 그렇죠. 에셋 얼로케이션을 하면서 접근을 하는 게 유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상품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나을 것 같고요. 아니면 진짜 우량주를 장기 투자하시는 거를 길게, 정말 길게 늘려야 돼요. 지금 뭐 장기 투자라고 해서 요거는 개인마다 기준이 다 다르시겠지만 뭐 한 달, 두 달 요 정도가 아니라 몇 년 단위로 가면은 또 다른 얘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상품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올해 상반기에 제일 많이 오른 섹터가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석탄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이게 전력난이 발생을 해서 그래요. 근데 이게 올해 왜 전력난이 발생했냐? 사실 석탄 섹터는 업스트림이잖아요. 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8월 달 들어서 갑자기 급등세로 올라갔어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산샤댐 다 아실 거예요. 사천성에 있는 산샤댐. 이 산샤댐이 중국 내에 수력 발전의 2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산샤댐 혹시 기억하시죠? 네. 과거에 가뭄 때문에. 너무 비 많이 와가지고 산샤댐 무너진다라고 해가지고 난리였었어요. 이거 네. 어디까지 무너지면 그렇죠. 퍼지지? 근데 올해는 가뭄이 와가지고요. 강수량이 평년 대비 50% 줄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수력 발전을 못해서 가정에까지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아휴. 가정까지 그러다 네. 보니까 기업은 당연히 얘기할 것도 없죠. 그래서 상반기에 전기자동차 섹터의 기업들도 영향을 받았어요. 네. 왜냐하면 사천성에 CATL이라든지 BYD 이런 공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공장을 못 돌렸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석탄 섹터가 8월부터 갑자기 반등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우리가 석탄 섹터 자체가 재미없으니까 뭐 안 보시는 것도 있겠지만, 뭐 투자자로서 뭐 냉철하게 뭐 모든 섹터를 본다고 했을 때 네. 이런 어떤 타이밍,
당연히 봤을 때 뭐 원자재 가격도 하락을 하고 이제는 뭐 기후도 원화해지고 석탄이 더 이상 가격이 성장 동력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시기인데 이런 거를 캐치할 수 있겠느냐. 그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쪽은 사실 개인적으로 관심이 저는 원자재 쪽에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하고 싶어도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가지고 투자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사실 이제 그 액티브로 운용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그 초상증권하고 국내 증권사랑 해서 네. 랩으로 이제 중국에만 투자하는 아. 랩을 저희 본토 애널리스트가 운용하는 그런 랩 상품이 있으니까 어. 뭐 그런 것들 한번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끝나고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네. 아,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까 이제 하반기에 집중해야 될 섹터 3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좀 부동산 우려가 아직 있지 않나요? 네.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려가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네.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동산이 이제 개발업체들, 이제 큰 기업들은 당연히 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네. 부도가 있더라고 하도 중소기업들, 작은 규모의 기업들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줄도산 같은 거 이야기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어지기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제 그 리만 사태나 이런 거랑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이제 그 대출에서 중국 부동산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죠? 그리고 파생 상품 같은 게 엮여 있는 게 거의 전무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고 최근에 부동산 정책 완화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뭐 취득 제한 완화, 철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중국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호구 제도가 있어요. 중국은. 네. 그래서 상해에 계신 분, 북경 계신 분, 거기에 이제 호적이라고 해야겠죠. 네. 그 호적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동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뭐 북경에 호적을 갖고 계신 분은 상하이에 있는 부동산 취득 같은 걸 과거에 못했었는데 못했었죠. 이런 제한을 완화하거나 풀어주는 철폐하고 있다. 심지어 북경에 이제 그 도심 지역, CBD 지역 옆에 있는 도시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3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완화를 해준 것도 있고요. 부동산 옆에 있는 북경 옆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한도 없애버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취득세 완화라든지 보조금 같은 것들을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기에는 뭐 급등보다는 조금 좀 지켜봐야겠지만 네. 이제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관련돼서 관심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그 모기지 상환 보이콧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한국하고 좀 다른 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청약을 받으면 일정 기간 이후에 1차 대출 받아가지고 금액을 내고 2차 내고 뭐 완납하고 이런 식으로 지나가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중국 부동산 상승세가 너무 좋았다 보니까 한 번에 전액을 대출받아서 상환을 해요. 그러면 이 개발업체들이 요거를 받아서 에스크로 계좌에 넣어놓고 진행을 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요게 좀 허술했다 보니까 과거에 에스크로 계좌에 넣지를 않고 요거를 또 이제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또 이제 개발을 하고 계속 레버리지를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뭐 3 레드라인 뭐 이런 부채 기준 같은 게 계속 나온 거거든요. 네.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중소형 개발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발이 중단된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허난성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심한데 최근에 지방정부에서 나온 정책은 펀드, 기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중소개발사들에게 지원을 해주기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제 중단됐던 이런 개발들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허난성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모든 다른 지방 정부로 이어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우려 사항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요게 굉장히 자극적인 뉴스다 보니까 이제 루머라든지 이런 거를 기정사실화해서 내는 뉴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뉴스들은 좀 걸러서 보시고 그냥 자세하게 좀 보시는 것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다. 아, 완화되는 상황들을 조금 자세히 지켜봐야 되겠네요. 근데 소비는 또 어떤지 이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네, 소비가 중요하죠. 네. 소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업률 같은 경우에 중국 실업률이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락다운 같은 경우에도 해제되면서 이제 특히 온라인 배달 업체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그랬겠죠. 최근에 이제 많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소비, 그 좀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요 두 개 섹터에 대해서 부양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락다운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그 과거에 락다운 굉장히 심할 때는 14+7이라고 해가지고 14일 동안 격리, 7일 동안 집에서 이제 관찰 이렇게 네. 했었는데 지금 요게 이제 그 7+3
바뀌었다. 7일 격리, 네. 3일 관찰. 그래서 이제 락다운도 우려를 좀 많이 하시는데 상해 락다운 같은 경우에는 후속 조치였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고 오래 지속이 된 거고요. 지금 락다운이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선제 조치. 조금이라도 발생을 하면은 락다운을 짧고 강하게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청두도 풀렸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상해 같이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업률이 이제 그 청년 실업률이 여전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16세에서 24세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상승세에 있는데 전반적인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국 고용 인구가 8억 명이에요. 8억 명. 네. 그러니까 이게 1%만 움직여도 800만 명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고용 부담이 아직까지는 존재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에 대한 이제 지원책이 나오는 거예요. 왜 자동차 섹터냐고 하면 이 자동차 섹터가 밸류체인이 굉장히 길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자동차 섹터가 좋아지면 소비도 증가를 하고 고용도 굉장히 증가하지. 이런 이제 선순환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이런 힘든 시기에는 자동차 섹터 지원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신에너지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양책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이제 공통적인 특징은 전기차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기차 이야기도 좀 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매달 전기차가 40만 대씩 팔렸거든요. 작년 하반기 정도부터 해서 미국이 한 10만 대 정도 팔리니까 굉장히 큰 규모예요. 근데 지난달에 제가 알기로 68만 대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중국 내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시장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소매 판매 증가율 지표를 좀 보시면 최근에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8월 같은 경우에도 5.4% 증가를 해서 굉장히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죠. 이것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나와서 소비 같은 경우에는 반등세가 좀 확실해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제 선순환이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상황들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단 고물가잖아요. 그래서 물가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까 싶거든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자극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2점 후반대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네. 요게 이제 돼지고기 가격, 소비자 물가 지수를 뜯어 보면은 식품 쪽이 올랐어요. 비식품 쪽 오르지 않았고 엄청 식품 많이 쪽은 올랐죠. 올랐어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돼지고기 가격 때문인데 네.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예요.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중국인들의 돼지고기 소비가 전 세계 50%를 넘어가니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돼지고기 가격이 이제 시크리컬이죠. 결국에는 이제 사이클이 있는데 지금 상승 사이클에 돌아섰습니다. 요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엄마 돼지 이게 뭐 자돈 모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결국 모돈의 개체수가 굉장히 줄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 사이클에 올라가 있는데 저희가 결론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CPI가 3% 초반대 3.1% 뭐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돼지고기 가격의 상승으로. 하지만 이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돼지고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은 결국에는 3%나 차지를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뭐 비축육이라든지 이런 걸 풀어가지고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3.1% 정도 고점까지는 좀 오를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오르기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요 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과 연동을 해서 좀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뭐 그 정도까지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오히려 반대죠. 네. 훨씬 더 낮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리도 내릴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환경 그쵸. 자체가 미국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생산자 물가지수랑 소비자 물가지수가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였겠지만 이제 원자재 가격 많이 오르면서 이 갭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었어요. 네. 생산자 물가지수 많이 오르고 소비자 물가지수 오르지 않고 그럴 때는 이제 업스트림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데 최근같이 갭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네.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그렇죠. 결국에 이제 이런 물건들을 파는 회사들이 회사들 좋죠. 예, 이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뭐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수혜를 많이 볼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딱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요 질문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인 것 같아가지고 욕심 네. 좀 내보는 건데요. 네. 그 위안화 얘기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약세잖아요. 네. 어떻게 앞으로 흐름 보시나요? 위안화가 오늘 날짜는 한 6.9 정도 찍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이제 약세로 작년과는 다르게 좀 돌아갔었는데 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중국 정부에서 6.7 정도가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6.7 정도에서 지금 더 인하가 된 그런 상황인데 6.7 정도 되면 개입을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외화 지준율을 8%에서 6%로 낮췄죠. 낮췄죠. 실제로 개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이제 절하를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좀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게 현재 7 정도 수준에서 살짝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더 이상 절하가 될 가능성보다는
전보다는 절상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뭐 지금 단기적으로 절상이 급격하게 된다기보다는 요 수준에서 유지를 할 가능성이 이제 높은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위안화가 지금 좀 절하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세가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상황이라서 뭐 단순히 요 두 가지만 보고 투자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여러 가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요인들과 이런 네. 환율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이제 그 엔트리 포인트로 굉장히 좀 좋은 시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게요. 6.9 이때 보통은 중국 투자는 그 정도 수준 가면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했었고 지금 사실 위안화는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정말 잘 버티는 거죠. 네, 달러 그렇죠, 대비해서. 많은 분들이 중국이 깨지겠네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의 펀더멘탈을 놓고 계산했었을 때 오히려 반대로 갈 수 있다. 많은 분들이 금리가 낮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보다 금리가 낮아서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깨진다. 이게 아니고요. 중국이 금리가 더 낮아서 경기 회복이 더 빠르고 여기에 따라서 오히려 성장률이 더 높게 나온다면 오히려 위안화는 절상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저희가 모델을 돌려봐도 지금 중국이 참 들어갈 만한 타이밍이다라고 저희가 나오거든요. 많은 분들은 중국 다 버리고 그냥 미국으로 가야 돼 막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계신데 네. 물론 뭐 비중적으로는 맞죠. 어느 정도 미국을 훨씬 더 많이 들고 가셔야 되지만 저희 판단은 중국을 지금 다 버리는 전략은 전혀 아니다. 지금 자꾸 패권 싸움에 있어서 중국은 패할 거고 미국은 꼭 승리할 거다. 네.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네, 지금 시장 분위기 너무 안 좋고 그런 와중에서도 하반기 방향성을 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고민들이 많았는데 너무나 디테일하게 이런 뭐 힙한 섹터, 핫한 기업들도 중간에 막 나오고 이렇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